그날 13살 줄리아는 무겁게 느껴지는 부모님의 발걸음 소리와 엄마의 떨리는 손끝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엄마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아빠는 침묵 속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진 군복과 군화의 흔적, 아빠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은색 군번줄까지 줄리아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뭔가가 다르다는 걸. 그날 저녁 엄마는 줄리아에게 자신이 받은 의료, 장교 배지를, 아빠는 첫 임무 때 함께했던 군번줄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거야. 그들의 다짐 속에서도 줄리아의 마음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줄리아가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은 영원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찾아온 차가운 겨울 아침,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문을 두드리며 전해준 소식은 줄리아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침대 방거울 앞에 서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긴 검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고정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뭔가 달랐어요. 우리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복도에서 아빠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데서, 그리고 엄마가 평소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줄리아예요. 그때 저는 13살이었고 그 12월 저녁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 집은 바르샤바에 있는 작고 아늑한 집이었는데 부모님이 군복을 입은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엄마는 항상 의료 장교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러워 보였고 검은 머리카락을 모자 밑에 단정히 숨기고 있었죠. 아빠는 전투복을 입고 서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들이 나무 바닥 위를 걷는 부츠 소리를 들으며 언젠가 저도 유니폼을 입을 날을 꿈꿨어요. 그 저녁 집안에는 엄마가 만든 피에로기 냄새가 가득했지만 아무도 정말로 배가 고프진 않았어요. 아빠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늘 임무에 나가기 전에 하던 대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엄마는 부엌을 돌아다니며 의료 키트를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조마조마했어요. 줄리아, 이리 와. 코아니에. 엄마가 저를 부르며 애칭으로 불렀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용감한 척하며 걸어갔어요. 부엌의 불빛이 부모님의 유니폼에 달린 은빛 장식들을 반짝이게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 테이블은 우리가 수천 번의 식사를 나눈 곳이었고 제가 숙제를 했던 곳이었고 아빠가 저에게 그의 오래된 시계를 청소하고 고치는 법을 가르쳐줬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순간을 간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이걸 너에게 주고 싶구나. 아빠가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오랜 군 생활로 강인해진 아빠의 손이 처음 받았던 은색 군번줄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났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아빠 이름이 새겨진 글자를 따라 그리던 기억이요. 이건 내 첫 임무 때 함께했던 거야. 아빠가 설명하며 그 체인을 제 목에 걸어줬어요.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긁힌 자국은 하나하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저는 손끝으로 아래쪽에 깊게 새겨진 흠을 만졌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아빠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그건 내가 철조망 아래로 기어들어가 동료 군인을 도왔을 때 생긴 거야. 우리가 돌아오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그러고 나서 엄마가 군의학교를 졸업할 때 받은 의료 장교 배지를 떼어냈어요. 그 배지도 은색이고 가운데에 작은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내가 가장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줬던 거란다. 엄마가 제 손바닥에 그걸 꼭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두 물건을 손에 들고 그 무게를 느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용기, 헌신이 담긴 조각들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어요. 손안의 배지는 따뜻했고 그 안에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2달 정도 될 거야. 아빠가 대답했어요. 토마시 삼촌이 매일 너를 확인하러 올 거고 할아버지는 내일 오셔서 너랑 지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는 군용 차량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가 계시는 동안 엔진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가겠죠.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엄마의 익숙한 병원 비누와 바닐라 향기를 들이마셨어요. 우리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줄리아. 엄마가 속삭였어요. 너는 정말 강한 소녀로 자라고 있어. 아빠도 우리를 끌어안았고 그의 군복이 제 뺨에 거칠게 닿았어요.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하더라.
저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SM의 Astronomy. 저는 부모님과 함께 말했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보호한다. 우리 가족의 좌우명이었어요. 마침내 부모님이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자 저는 그들을 따라 현관까지 나갔어요. 짐은 이미 밖에 있는 군용 차량에 실려 있었고 2명의 다른 군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불어와 눈이 그들의 부츠 주위로 흩날렸어요. 가능한 한 자주 전화할게. 엄마가 의료 키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한테 특별한 걸 가져다 줄게. 아빠가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저는 부모님이 차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부츠 자국이 새로 내린 눈 위에 남아 있었죠. 목에 걸린 군번줄은 무겁게 느껴졌고 엄마의 배지는 주머니 속에서 따뜻했어요. 부모님은 차량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현관에 서서 부모님이 준 선물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눈 속으로 사라져가는 후미등을 끝까지 바라보느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번 작별 인사가 뭔가 다르고 더 큰 무언가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애써 밀어내고 부모님이 돌아오면 아빠가 군번줄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줄 거라는 상상에 집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야기들이 결코 들려지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번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군인들이 전해줄 소식이 아주 다른 것일 거라는 거요. 지금은 그냥 13살 소녀로서 부모님의 삶이 담긴 물건들을 품에 안고 눈 내리는 저녁을 지켜보며 부모님의 귀환을 기다렸을 뿐이었어요. 그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커다란 눈송이들이 마치 부모님이 떠난 날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오트밀을 먹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목에 걸고 있는 군번줄 목걸이와 배지에 손이 갔어요. 몇 분마다 습관처럼 그걸 만지작거렸죠. 할아버지는 창가에서 아침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작업장은 아직 1시간 후에 열릴 예정이라. 이 시간은 우리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의 부드러운 초침 소리와 신문지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노크였어요. 묵직하고 공식적인,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니 할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더라고요. 신문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문을 여는 순간 군복을 입은 2명의 군인이 눈에 덮인 채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고 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 오트밀은 식탁 위에 잊힌 채 식어가고 있었어요. 코알스키 씨. 그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이 우리 집 매트 위로 들어오면서 신발에서 녹은 눈이 어두운 얼룩을 남겼어요. 저는 자꾸 그 얼룩만 바라봤어요. 고개를 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말을 꺼냈어요. 유감스럽게도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 뒤의 말들은 전부 흐릿하게 들렸어요. 테러리스트의 습격, 임무 중 사망, 명예롭게 복무 같은 단어들이 들리긴 했지만 전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일어서서 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모두 놀랐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이 자동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와 배지로 가더니 그걸 꼭 쥐었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모서리가 박힐 정도였어요. 틀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은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저는 목걸이와 배지를 들어 올렸는데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의 품에서는 평소처럼 모터 오일과 커피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는 항상 저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줬는데 그날만은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우리 식탁 위에 한 뭉치의 서류를 남겨두고 갔어요. 그 서류들은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들이었죠. 떠나기 전 그 중에 눈이 따뜻해 보이는 젊은 군인이 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은 영웅이셨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폴란드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영웅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오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군인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곧바로 작업장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던 군 복무 사진들 앞으로 가셨어요. 전차 지휘관 복장을 한 할아버지 사진, 정복을 입은 부모님 사진, 훈장과 명예 증서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는데 평생 처음 보는 눈물을 눈가에 머금고 계셨어요. 군대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앗아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어요. 마치 소리치신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 속삭이듯 말씀하신 거였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군인도, 영웅도, 죽음도 없어야 해. 할아버지는 군 관련 물건들을 커다란 상자에 넣으셨어요. 사진, 훈장, 심지어 오래된 군복까지. 그리고 작업대에 붙어있던 군대 관련 배지와 스티커들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하셨어요. 작업장은 그 물건들이 사라지자 허전해 보였어요. 마치 이가 빠진 미소처럼요. 그날 할아버지의 작업장이 변했어요. 군 차량 전문가라고 쓰인 간판이 칠해져서 지워졌고 이제는 차량 수리라는 단순한 글자만 남았어요. 군용 차량 대신 이제는 일반 자동차와 트럭만 수리하게 된 거죠. 저는 작업장 한쪽 구석에 앉아 부모님 유품을 꼭 쥔 채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군 역사를 지우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목걸이를 만질 때 느꼈던 그 자부심이나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의료 장교 배지를 다실 때 보여주셨던 따스한 미소는 절대 지울 수 없었어요. 그 눈 내리던 아침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작업장 창밖으로 계속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부모님께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그들의 유산을 이어나갈 거라고요. 비록 그게 몰래 하는 일일지라도요. 작업장은 고요해졌고 할아버지가 민간 차량을 수리하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군 사진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억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과 함께 제 결심도 점점 더 강해졌어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집 차고에 마련해둔 작은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어제 운동으로 근육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더 강해져야 했어요. 침대 옆 작은 나무 상자에 보관해둔 부모님의 군번줄과 배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며 저를 다그쳤어요. 부모님은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죠. 저도 그 길을 따르고 싶었어요. 비록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걸 알면서도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했어요. 20개의 팔굽혀펴기가 50개로 늘어나고 1km 달리기가 조용한 동네를 5km씩 뛰는 걸로 바뀌었어요. 밤늦게 특수부대 훈련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며 낡은 공책에 꼼꼼히 기록을 했고 그 공책은 침대 매트리스 밑에 몰래 숨겨뒀죠. 각각의 운동이 의미가 있었어요. 저를 더 강하고 빠르고 단련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죠. 작업장은 제게 두 번째 훈련장이었어요. 할아버지께 차와 기계를 고치는 걸 배우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죠. 도구를 다루느라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겼지만 상관없었어요. 군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손님들이 고장난 엔진을 가져오면 저는 그걸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빨리 배우는 걸 보시고 더 많은 책임을 맡기셨어요. 줄리아, 넌 이런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제가 이 기술을 배우는 건 단순히 작업장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는 군사 교본과 역사책을 공부했어요. 전술과 전략,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배웠죠. 지역 도서관은 저의 안식처가 됐어요. 의심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차서인 코발스키 선생님은 제 관심을 알아채시고 가끔씩 여성 군인들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꿈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희망을 줬어요. 신체 훈련은 준비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정신적으로도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매일 밤 책에서 배운 명상법을 연습했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시간 내에 풀면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으시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대답했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군사학교도 일종의 대학이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할아버지께 비밀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달라진 저를 눈치채셨죠. 더 단단해진 팔, 새벽에 일찍 없어지는 저의 모습, 깊어진 집중력. 하지만 그냥 청소년기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가끔 할아버지가 손님들 얘기를 하시거나 민간 차량을 고치던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 군대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슬픈 눈빛이 되셨죠. 그런 순간들이 제 결심을 가장 시험했어요. 제 여정에 예상치 못한 동료들도 생겼어요. 체육 선생님인 노박 선생님께서는 체육 시간에 제 잠재력을 알아보시고 방과 후에 코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예전에 운동선수셨던 선생님은 저의 열망을 이해하셨죠.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올바른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묻지 않으셨지만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특수부대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죠.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일요. 조용한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용기를 내어 입학 허가서를 꺼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코끝에 안경을 걸친 채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편지를 건넸고 호기심에서 시작해 충격,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종이를 잡고 계신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사진들을 보관해둔 찬장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옛 군대 친구들과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셨어요. 그중 몇몇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얼굴들이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에 잠겨 거칠었어요. 줄리아, 할아버지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난 이미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떠나보냈단다. 너마저 잃을 생각을 하니 그 말은 끝내지 못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분들의 기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뒤따른 침묵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할아버지께서 눈에 눈물을 머금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직은 허락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해해 주셨다는 걸 느꼈어요. 저에게는 그 이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폴란드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에는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년간의 비밀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해 저를 단련해줬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그분께 다짐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아버지께도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할아버지의 기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엔 그냥 목이 간질간질한 정도였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결국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훈련소에서 무기를 손질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작업장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폐암, 3기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치료는 안 할 거다. 할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누가 작업장을 지킬 거냐? 저는 할아버지를 흔들어서라도 제발 치료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성격을 알잖아요. 강철처럼 고집 세신 분이에요. 저랑 똑같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병원비며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버티실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어요. 부모님을 잃었을 때처럼 할아버지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다음 날 훈련 중에도 도저히 집중이 안 됐어요. 쉬는 시간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밝은 노란색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수부대 교환 프로그램 대한민국. 한국 병원이 좋다는 소문은 들어봤었거든요. 전단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위한 의료 혜택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어 보이네? 갑자기 곁에 선 노이키 대위가 말을 걸었어요. 그분은 제 훈련 책임자로 엄격하지만 공정하게 저를 늘 지원해 주셨어요. 한국 프로그램 정말 좋아. 특히 여자 특수부대원들한테 관심 많지. 한국 병원들.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노이키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지. 특히 암 치료 쪽으로. 그분은 아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우리 작은 부대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요. 지원 마감일이 다음 주야.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넌 우리 최고의 요원 중 하나니까. 그 후 5일 동안 지원서를 준비했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쓰고 할아버지 작업장에서 자라면서 엔진을 고치는 걸 배웠던 일들. 운전보다 먼저 기계를 만질 줄 알게 된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꿈을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지원해 주셨는지,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 텐데도 항상 응원해 주셨다는 걸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제가 지원한 사실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자 그분은 절 말리려고 하셨어요. 한국은 너무 멀어.
할아버지께서 기침으로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훈련은 어쩌고? 한국 특수부대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한국의 선진 훈련 방식에 대한 기사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거기엔 우리가 없는 치료법이 있어요. 더 좋은 치료들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2주 후에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제가 선발된 거예요. 폴란드에서 3명만 뽑혔는데 제가 그중 하나였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편지를 읽었어요. 6개월 동안의 고급 훈련, 의료 혜택, 숙소 제공까지 기적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말 벅찼어요. 군사 기지는 엄청나게 넓었고 영화에서나 보던 훈련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김선희 소령님이었어요. 저희 지휘관이셨는데 우뚝 서 있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 지휘관이신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소령님께서 따뜻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한계를 뛰어넘고 더 강해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첫 주 동안 김소령님께서 여자 대원들로 구성된 저희 작은 그룹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어요. 우리 체형에 맞춘 격투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다르다는 건 약점이 아니에요. 소령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잘만 활용하면 말이죠. 훈련은 엄청나게 고됐지만 제 마음은 항상 국군 수도병원에 가 있었어요. 곧 할아버지께서 치료를 받기 시작할 곳이었거든요. 의료진은 영어와 폴란드어를 조금씩 할 줄 알아서 할아버지께도 덜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첨단 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 그리고 성공률 통계들을 보니 마음 한편에 희망이 솟아났어요. 훈련이 끝나면 매일 저녁 할아버지 병문안을 갔어요. 병원 음식이 별로라고 투덜거리셨지만 사실은 김치를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치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기침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나아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든 훈련을 견디게 해줬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김소령님의 지도, 첨단 훈련, 완벽하게 협력하는 팀워크가 저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여기선 부모님을 잃은 아이도 할아버지를 구하려는 손녀도 아닌 그냥 매일 더 강해지고 있는 한 명의 군인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남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마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몰랐던 건 이 모든 훈련이 곧 제 인생 최대의 시험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구조 작전이 시작됐을 때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손을 뻗어도 코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가운데 12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한국의 산악지대를 조심스레 이동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군복을 뚫고 들어왔지만 저는 정신을 놓지 않고 집중했어요. 이런 임무를 위해 우리가 훈련해온 거잖아요. 사람들의 목숨이 저희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목표 지점까지 1km 남았다. 팀장인 박 대위님이 무전으로 속삭이듯 전했어요.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어요. 무기는 잘 고정됐고 의료 키트도 준비됐고 야간 투시 장치도 이상 없었어요. 차는 마치 침묵하는 거인들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가파른 경사에는 작은 돌들이 널려 있어서 한 발 잘못 디디면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완벽해야 했어요. 김소령님의 훈련 말씀이 떠올랐어요. 물처럼 움직여라, 부드럽고 조용하고 멈출 수 없게. 목표 지점의 절반쯤 왔을 때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첫 번째 총성이 어디선가 터져 나왔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박 대위님이 어깨를 붙잡은 채 쓰러지셨어요. 제가 공포에 휩싸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추가로 총격이 이어졌어요. 밤하늘이 성남 반딧불처럼 총알로 뒤덮였고 우린 포위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매복이다. 누군가 외쳤어요.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받은 거잖아요. 적들이 바위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대충 15명 정도로 보였는데 세 방향에서 높은 지형을 점령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골짜기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고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죠. 팀원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소령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모든 게 잘못될 때가 바로 리더십이 중요한 순간이다. 박 대위님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지휘를 맡아야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어요. 잘 들어요.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외쳤어요. 오늘 밤 여기서 죽지 않을 겁니다. 이병, 김 병장, 대위님을 저 바위 뒤로 옮겨요. 나머지는 방어 태세를 잡아요. 제 명령에 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면서 지형 브리핑을 떠올렸어요. 탈출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한국의 이 산악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죠. 그때 오른쪽 산등성이의 좁은 길이 보였어요. 어두운 데다 바위에 가려져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놓칠 만한 길이었지만 김소령님이 훈련 중에 그런 자연적인 탈출로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계획이 있어요. 제가 팀원들을 모으며 말했어요. 저기 산등성이 길이 보이죠? 저 길이 우리 탈출구예요. 하지만 빠르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요. 저는 재빨리 역할을 배정했어요. 2명은 어무 사격을 맡고 3명은 박 대위님을 옮기고 나머지는 탈출로를 확보하는 식으로요. 모든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 하나하나가 다 중요했어요. 산악 전투 훈련 기억하죠? 제가 덧붙였어요. 바위를 엄폐물로 사용하고 2명씩 짝지어 움직여요. 발 디디는데 조심하고 그 다음 몇 분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적의 사격이 더 거세졌고 총알이 바위를 맞고 튀기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후미에 남아 우리 팀의 퇴로를 보호했어요. 적 2명이 우리를 측면에서 공격하려 했을 때는 김소령님께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활용했어요. 첫 번째 적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2번째 적은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어요. 훈련에서 수백 번 반복했던 동작이었죠. 길은 험난했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바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로 도우며 어려운 구간을 넘어갔고 박 대위님은 의식은 있었지만 출혈로 상태가 많이 나빴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매 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죠. 추가 장비까지 들고 등반하느라 근육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버텼어요. 팀원들에게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요. 라고 격려했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침내 안전 지점에 도착했어요. 구조 헬기를 기다리며 모든 팀원들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기적적으로 모두 무사했어요. 박 대위님은 수술이 필요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였죠. 지친 얼굴이지만 안도하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살아남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모든 기술, 모든 교훈, 모든 훈련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저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부모님의 유품, 목걸이와 배지를 가만히 만졌어요. 그제야 비로소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보호하고 섬기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제 자신만이 아니라 제 팀과 제 가족의 유산, 그리고 김소령님이 제게 부여한 신뢰를 위해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였죠. 구조 헬기들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며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어요. 우린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밤은 평생 저에게 남겠죠. 악몽이 아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뤄낸 성과의 증거로요. 아침 햇살이 굳군 수도병원의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치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던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혈색도 돌아와서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큰 힘을 써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강해지신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줄리아,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뭔가 보여줄 게 있단다. 할아버지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다녀오신 현대 로템 시설 사진들이었죠. 할아버지께서 사진을 넘기실 때마다 눈이 반짝이셨어요. 이 작업장 세팅 좀 봐라. 조직력, 장비, 훈련 공간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시는 걸 얼마나 회의적으로 생각하셨는지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 장비에 푹 빠져 어린아이처럼 설레어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최신 수리 기술과 장비들을 기꺼이 보여주셨어요.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신 거죠. 마치 김소령님과 제 부대가 저를 대해주었던 것처럼요. 생각해봤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몇 달 만에 들은 것 중 가장 힘차셨어요. 우리 집 작업장도 이제 변화가 필요해. 이곳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어. 그리고 2주 후 저희는 다시 폴란드에 돌아왔어요. 작업장에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게 보였어요.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시며
여기저기 치수도 재고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로템과의 인맥 덕분에 작업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진단용 컴퓨터, 정밀 공구, 훈련용 시뮬레이터 같은 최신 장비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변화 과정을 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을 때였어요. 우리가 고아 아이들을 도울 거다. 어느 날 저녁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삶의 목적을 주는 거야.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우리도 이제 돌려줄 때야. 저희는 작업장의 절반을 교실로 개조했어요. 지역 고아원 원장님께 무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라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조용했던 작업장이 이제는 젊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배우고 일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첫 수업 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5명의 청소년들이 왔는데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군 시절처럼 허리를 곧게 펴시고 아이들 앞에 서셨어요. 여기가 너희의 2번째 기회야. 할아버지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야. 존엄성, 성실함, 그리고 자신을 믿는 법도 배우게 될 거다. 그중 마리아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13살 때 저와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결연한 눈빛이 예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첫 수리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녀 얼굴에 피어난 자부심은 제가 특수부대 훈련을 받을 때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특별한 공구 세트를 선물하셨어요. 이제 그 작업장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집 같은 곳이 되었죠. 아이들은 자주 늦게까지 남아서 기계를 만지작거리거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군 시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할아버지와 저는 부모님의 묘지를 찾았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보았던 벚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는 신선한 꽃을 올리고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목에 걸고 있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졌어요. 그분들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군 복무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특수부대에서의 제 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느껴졌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그 길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군인의 길을 넘어서 저와 같은 길을 찾아가는 청소년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매달 저희는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김소령님은 훈련 업데이트와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보내주셨고 현대 로템팀은 새로운 수리 기술을 공유해 주셨어요. 이제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대륙을 넘어선 큰 가족이 된 거였죠. 예전에는 가족의 군사적 역사를 상징했던 할아버지의 작업장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과거와 미래를 그리고 상실과 희망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한때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추억만 가득했던 그 벽들이 이제는 새로운 꿈을 품고 날아오르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저희 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할아버지의 몸만 회복시킨 게 아니었어요. 저희 마음도 치유해줬고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요. 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통해 저희는 부모님의 기억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기리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슬픔을 딛고 그로부터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요. 이제 군복을 입을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유산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은 강인함과 우리 학생들의 눈에서 보이는 희망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있어요. 저희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군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잃은 가족, 한국에서 찾은 가족, 그리고 이 작업장에서 한 명씩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3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행운이 가득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요.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순간이었습니다.